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현장 오늘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316명. 연일 기록을 경신하고 있죠. 결국 수도권에서 4단계 조치가 발동됩니다. 사실상 봉쇄 수준인데요. 4단계 조치로 어떤 점들이 달라지는지 폭증세를 잡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 의견 주시면 토론에 반영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 4단계 거리두기 조치 알아보기 위해 전문가 모셨습니다.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입니다.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연일 지금 최다치를 기록해서 저희 스튜디오에 연일 모시고 있는데 어제 우려했던 대로 결국 더 늘어났지 않습니까? 오늘 이제 4단계 조치가 수도권에서 발동되는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 12일부터죠, 월요일. 예. 이렇게 조치가 되면 우선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어떤 것들이 어떻게 바뀝니까? 일차적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6시 이전,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모임이 가능하고 6시 이후에는 2인까지 이제 모임이 가능. 그런 이제 변화가 생기고요. 예. 기본적으로 그런 집회나 행사 이런 것들은 이제 금지가 되고 또 무슨 결혼식이나 장례식 같은 경우도 이제 친족분들만 이제 모일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같은 경우는 집합 금지가 이제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 이전에는 4명, 이후에는 2명만. 이 2명으로 제한한다는 것은 좀 너무 과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일단 이제 6시가 이제 기준이 된 거가 이제 나름 의미가 있는데요. 이제 6시 이전 같은 경우는 직장 생활을 하면서 이제 사회적인 업무들을 이제 일상이 굴러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에는 또 대부분은 사회생활 하면서는 이제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 일상적인 이제 공식적인 업무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때는 이제 그 사회 활동을 위한 최소 인력인 이제 4명이 모일 수 있게 해주는 거고요. 6시 이후에 이제 2명이라는 거는 그 가급적이면은 사적인 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만들지 말고 이제 집에 돌아가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고요. 또 이게 2명이라는 게 사실 이제 굉장히 강력한 거거든요. 어찌 보면 일상적인 모임을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인데. 그러니까 만나지 말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이런 기준이 만들어진 배경이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잠깐 말씀드렸지만 어제도 한 명이 5명 정도 이상을 감염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 높은 감염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파력이 굉장히 센데 내가 한 명이 5명을 감염시킬 수 있어도 내가 지금 감염력이 있어도 한 명만 만나면 2명이면 나 외에 한 명만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한 명 이외에 다른 사람에게는 전파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가 5가 아니라 둘만 만나게 되면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사람과 사람 간의 만남을 최소화하게 되면 아무리 전파력이 높더라도 전파가 진행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견지에서 어찌 보면 정말 극단의 조치 중에 하나인데 이건 사실 어찌 보면 그 백신 접종을 진행하는 동안 최소한 시간을 벌고 또 유행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린 극단적인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감염 재생산 지수를 강제적으로 1 이하로 낮추게 하는 게 2명까지만 만나라. 예, 그런 조치군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강력한 조치 수도권에서만 내려졌잖아요. 그러면 그럴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없기를 바라지만 이 비수도권으로 가서 확산시킬 수 있는 우려, 이른바 풍선 효과 나타나지 않을까요? 일단은 지금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위험도에서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6월까지 이제 60세 이상 어르신들 백신 접종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됐는데 비수도권 같은 경우 특히 시골 지역은 어떤 지역은 7, 80% 이상이 접종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래서 이 비수도권은 실제적으로 접종하신 분들도 많고 또 이렇게 다중 이용 시설도 좀 적고 밀집한 상황도 좀 적고 그렇기 때문에 비수도권에 특히나 이제 읍면 이런 시골 지역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지금 걱정이 되는 거는 수도권에서 인접한 사람이 많은 도시들 대전이든 춘천이든 이런 도시들은 수도권에 못지않게 인구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다중이용 시설도 많고 그런데 혹시라도 여기가 좀 그 방역이 좀 느슨한 부분이 있으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막 이렇게 인구 이동이 많아지게 된다 그러면 그런 도시들 위주로 또 이제 지역으로 확산될 수 있는 비수도권으로 확산될 수 있는 여지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비수도권에 말씀하신 대전 또 춘천 그런데도 좀 그 지자체에서 뭔가 조치를 좀 격상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이제 뭐 대전이든 춘천이든 이런 지역들은 실제로 지금 확진자가 좀 늘고 있습니다. 뭐 부산도 좀 그렇고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들은 이제 환자 발생 양상에 따라서 지금 비수도권 전체적으로는 1단계지만 2단계로 지금 그 상향 조정을 해서 관리를 하는 지역들이 지금 이미 몇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이 4단계 조치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사람을 아예 만나지 마라. 뭐 어떤 의미에서는 저녁 6시 이후에 통금 조치 정도의 이게 강력한 조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들은 정말 치명타를 받게 되는데 지금 그 치명타를 감내하고서라도 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위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지금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전파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영국 같은 경우는 뭐 60% 이상이 접종 완료자인데도 불구하고 1000명대까지 떨어졌던 확진자가 지금 3만 명을 넘어가고 있거든요. 3만 명. 그게 이렇게 증가한 게 한 달 남짓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만약에 정말로 델타 변이가 제대로 유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접종 완료자도 훨씬 더 적거든요. 그러면 지금의 1000명 단위가 우리나라가 혹시 그러면 안 되겠지만 10,000명 단위로 오게 된다 그러면 지금 그 자영업자들이 겪는 그런 것보다는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상황들이 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짧고 굵게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든 타개해 나가서 유행의 규모를 최대한으로 줄여야지만 장기적인 자영업자의 피해도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좀 불가피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4단계 조치가 월요일부터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4차 대유행이라고 하잖아요. 이 광범위하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게 좀 잡힐 수 있을까요? 아니면 좀 더 위험한 상태가 좀 계속할까요?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게 사실은 어찌 보면 그 국민들이 얼마나 잘 따라주냐에 따라서는 백신 접종 없이도 유행을 어느 정도 통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한 명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한 명도 안 만나면 그 확진자를 통해서 감염은 진행되지가 않거든요. 지금 문제인 게 20대, 30대들은 그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한 반이 넘기 때문에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는데 본인이 환자인지조차를 인지를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회활동 활발하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많은 사람들을 또 잠재적인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환경들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줄이게 되면 당연히 재생산 지수 떨어지고 유행이 통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잘 동참해 주느냐에 따라서는 생각보다는 빨리 유행의 이제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4단계가 수도권에 이제 2주간으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협조를 잘하면 통제를 할 수가 있고 협조가 좀 부족하면 이 4차 대유행을 그 정도 2단계 2주만으로도 못 막을 수도 있다는 그런 걱정도 좀 있겠네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게 되면 그 효과는 보통은 한 2주 정도 지나야지 나타납니다. 2주 정도 지나야. 그러니까 네. 지금 이 12일부터 시작한 2주간의 그 유행의 추세를 보게 되면 2주가 지났을 때 국민들이 충분히 잘 이렇게 협조를 해줘가지고 확진자 수가 줄고 통제가 된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이제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만 2주가 지났음에도 충분치 않고 백신 접종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확진자 수가 느는 추세라 그러면 그 단계에서 더 이렇게 완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생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2주간의 그 국민들의 그런 수용성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 확진자 수를 파악한 다음에 결정이 그 뒤에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분들도 이번에는 뭐 거리두기라서 예외도 안 두고 모임 숫자에서 예외를 안 두는 이른바 인센티브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한 번 정도 접종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 접종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지금 다 이제 주지 않기로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한 명이 이제 그 2명 이상 만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게 만약에 접종하신 분들 완료자들이 계속 붙게 되면 인원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모임이 5명, 10명이 될 수도 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제 최근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백신 접종을 2번 다 마친 접종 완료자들도
지금 신규 확진자의 42%에 달합니다. 두 그러니까 번 다 완료한 분들도 접종을 다 맞고 나서도 걸린다라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다행히도 접종을 완료하신 분들은 돌파 감염이 돼서 걸리더라도 중증으로 진행할 확률이 백신이 93% 이상 막아주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본인은 안전합니다. 근데 백신 완료하신 분들이 본인이 걸리게 되면 대부분 증상이 거의 없거나 경미할 수밖에 없는데 예. 당연히 걸렸는지도 모르고 다른 사람한테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매개는 또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신 접종 완료자도 지금은 안전하지 않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센티브를 확대하거나 새롭게 주기가 어려운 그런 데이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앞으로 과연 이제 백신 접종자에 대한 완료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방역적인 부분들도 좀 다시 검토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4단계에서 백신 맞은 분들 인센티브를 예외로 인정 안 하게 되는군요. 그런데 결국 중요한 게 이제 백신을 빨리 접종을 하는 건데 어르신들은 지금 뭐 어느 정도 백신 접종 속도가 낮지만 50대 이하들은 언제 지금 우리가 백신을 맞을 수 있는 겁니까 지금? 일단은 이제 50대 분들은 7월 말부터 이제 이 접종 예약이랑 이제 이런 게 진행될 것 같고요. 예. 8월 후반기에 가면 이제 전연령대가 이제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제 백신 접종이 이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8월 후반에요. 이제 근데 이제 뭐 지금 최근에 하도 이제 20, 30대랑 이런 분들이 문제가 되니까 20, 30대부터 맞춰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전연령대가 이제 접종하게 됐을 때는 조금 이제 위험도에 따른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좀 접종이 진행돼야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비수도권과 수도권은 위험이 상당히 많이 다르기 때문에 뭐 접종을 하더라도 수도권 지역 위주로 아니면 어떤 주된 큰 유행이 발생한 지역 위주로 이렇게 백신 접종을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이제 진행하는 뭐 그런 식의 이제 방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의 이제 접종 전략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20, 30대가 말씀하신 대로 이 무증상으로 확산을 많이 시키니까 뭐 서울시에서도 조금 빨리 맞췄으면 좋겠다 하지만 결국 위험군을 먼저 맞추는 게 합리적이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일각에서 지금 화이자가 이른바 접종 완료 후에 한 번 더 맞는 부스터샷의 효능이 있다고 지금 뭐 주장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좀 승인이 난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제 화이자에서 이제 2차까지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연구를 좀 진행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변이들이 계속 생기다 보니까 지금 11개의 변이가 나타나고 있고 그중에 이제 특히 델타 변이는 전파력이 높으면서 지금 미국에서도 큰 문제가 생기니까 기존에 접종 완료한 사람들이 한 6개월 이상이 지나게 되면 이제 항체 효과가 떨어지면서 위험하지 않겠느냐.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 재접종을 하면 좀 더 그분들이 안전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제 그런 대상자들에 대해 연구를 해봤더니 그런 그 세 번째 샷, 그러니까 1차, 2차까지 마치고 부스터샷까지 마친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항체 효과가 세 번째를 맞췄더니 5배에서 10배 정도 올라가더라.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할 수 있겠다라 이런 근거들을 이제 자기들이 이제 마련을 한 거고 그걸 갖다가 이제 그 CDC나 이제 FDA에 이런 부분들을 좀 승인을 해서 우리가 진행할 수 있게 뭐 해달라라고 이제 요청을 하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발표가 있고 나서 한 3시간쯤 있다가 CDC랑 FDA에서 동시에 또 발표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경우는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거에 대해서는 근거가 아직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 네. 그러니까 이걸 갖다 뭐 그 진행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 좀 더 연구 결과나 추이를 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런 화이자사의 긴급 승인 요청을 했었던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을 바로 이제 해준 바가 있는데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부스터샷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좀 확인을 해야 될 게 옛날에 있던 백신 한 번 더 맞느냐 아니면 지금 변이가 계속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변이에 훨씬 더 잘 이렇게 그 대응할 수 있는 백신을 새로 만들어서 접종을 하느냐. 이제 이게 이제 하나 남아 있는 변수가 되고요. 지금 mRNA 백신 이제 화이자나 모더나 같은 경우는 한 3주 정도만 그 노력을 들이면 변이에 대응하는 그런 유전자에 맞춰 갖고 백신을 새로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3주만 있으면 새로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플랫폼들은 몇 개월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mRNA 백신이 굉장히 각광을 받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나중에 재접종을 한다 그러면 부스터샷은 가능하다 그러면 변이에 맞춰서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새로운 백신을 접종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1차적으로는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국은 코로나19도 독감처럼 뭐 우리가 일상을 함께 할 수밖에 없는 백신을 맞아가면서 그래서 경제 활동도 하면서
결국은 뭐 위드 뭐 코로나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궁극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되기를 1차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네. 근데 지금 독감과 똑같을 수는 없는 그런 이유가 뭐냐면요. 독감 같은 경우는 지금 사망률이 0.1% 정도 됩니다. 0.1. 네. 그러니까 아주 어르신들 중에 기저질환 있는 분들 아니면 독감 때문에 사망하시는 분은 없는데 네. 지금 국내의 코로나19의 사망률이 1.24%, 미국이 한 1.9% 되고요. 대부분의 유럽 지역의 코로나19 사망률은 2.5% 내외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명이 걸렸는데 두세 명이 돌아가시는데 이건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감염병이 지금은 아니기 때문에 네. 독감과 같이 좀 취급되고 이렇게 관리되기는 어렵고요. 좀 더 백신이 이제 효율적으로 많이 접종이 되고 전 세계적으로 또 치료제도 좋은 게 많이 개발이 되고 그런다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언젠가는 코로나19의 사망률이 1% 안으로 떨어질 거고 네. 어느 정도 그런 수준이 되게 된다 그러면 이제 독감처럼 관리해 가면서 이제 그런 통제하는 감염병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백신 접종이 다 어느 정도 확산되고 나서 끝나고 나서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잘 들었습니다. 백신 관련 얘기,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신상혁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